258페이지 보면 책을 보시면 258페이지요. 그 네모 45번에 보면 대리가 나와 있죠. 그렇죠? 258페이지 네모 45번에 보면 대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부터 잠깐 보면 되죠. 그래서 그 프린트는 114조 한 표 봐요. 프린트는 114조로 한 표 보시면 이게 대리예요. 대리.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상대방, 여기가 본인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상대방이고, 그 다음, 병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실제로 있죠? 법률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누가 될까요? 그럼 병이에요. 갑이 을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병이 있죠? 을한테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을이 병한테 뭐 팔겠다 이런 식으로 승낙을 했죠. 그럼 청약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약이라고 했죠. 맞죠? 이틀 전에 배웠으니까. 그렇죠?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의 법적 효과는 갑한테 기속해요. 행위자는 병인데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한다고요? 갑한테. 그게 대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자, 이게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였고요. 을이 갑한테 팔겠다는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해볼게요. 그럼 을이 매도인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 매수인이 누가 될까요? 갑이에요. 병은 대리인이니까요. 그렇잖아요.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된다고 그랬어요? 갑한테 기속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당사자가, 이 계약의 당사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이야. 병은 대리인일 뿐이야. 이런 개념이에요. 영미에서는 대리를 뭐라 그러죠? 영미에서는. 그렇죠?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에이전트가 요원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대리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영한사전에 있다니까 그러네. 한 5번 뜻인가 있어. 쭉 내려가면. 대리라는 개념이야.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 하버드 로뷰 이런 거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그 법과대학 도서관에 가면 하버드 로스쿨에서 매달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로뷰라고. 그 잡지의 편집장이 오바마였어요. 예전에. 그 편집장들이 잘 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버드 로스쿨 그쪽에. 근데 문제는 그 로뷰를 보면 다 영어가 쉬워요. 여러분 보면 뭐였지 이거 쉽네?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뜻이 아니에요. 전부. 법률 용어가. 그래 영한사전으로 하면 한 7번, 8번에 있는 뜻이라고요. 1번이 아니고 쭉 내려가서 있는 거예요. 다 법률 용어거든.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영미 쪽에 관심이 많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가서 영어 단어는요. 모르는 단어가 없을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그런 게 많아요. 되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 하나 물어봅니다. 이때 계약의 권리자, 의무자는 갑이 되는 겁니까? 병이 되는 겁니까? 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적 효과가 갑한테 기속하니까. 그러면 이때 병이 가지는 이 대리권이란 대리 권리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권한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권한이라 불러요. 권리라 부르지 않아요. 그럼 이때 권한의 의미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어요. 권한이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해요.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는 권리자가 됩니다. 권한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리 45번에 적혀있는 의의를 읽어보면 이때 타인이 누구예요? 병이 본인의 이름으로 나와 있죠? 본인이 누구예요? 갑이죠? 이 그림에서 의사표시하거나 의사표시 수령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직접 본인이 이때 그림에서 누구예요? 갑이죠? 갑한테 기속하는 제도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화살표를 보면
행위자와 귀속자가 서로 분리되죠. 법률 행위하는 사람은 병인데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는 갑이잖아요. 맞죠? 이게 대리라는 개념이에요. 대리라는 개념. 이 대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 사는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계약을 해요? 미국 사람이 와줘야지 계약을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리인 보내면 되죠. 대리인 보내면 되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대리제도가 많이 활용돼요. 실무에서. 맞죠? 세무사도 뭡니까? 대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리 자격 지금 얻으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보세요. 지금. 세무 대리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무사한테 제 수입을 다 까발려야죠, 저는. 저보다 수입을 더 잘 알아요. 지금 저도 모르는 사이 뭐 다 알고 있는데? 맞죠? 원천 징수, 영수증 뭐 다 봐가지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대리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 대리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대리인 하는 것은 그게 임의 대리라고 합니다. 임의 대리가 무슨 말일까요? 자, 갑의 의사에 기해서, 갑 본인의 의사에 기해서 병한테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해요. 갑 의사, 내가 병을 뽑았다 이 말입니다. 대리인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임의 대리 이렇게 합니다. 임의 대리. 보통은 임의 대리가 원칙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제가 갑이 병을 뽑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뽑았다는 개념. 이걸 어려운 말로 수권행위라고 해요. 줄 숫자. 주죠. 권리를 대리 권한을 뭐예요? 줬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수권행위. 그러면 수권을 받았죠? 병은 뭐가 돼요? 임의 대리 중에 유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리권이 있으니까 뭐예요? 유권 대리잖아요. 유권. 대리 권한이 있으니까 뭐예요? 유권이잖아요. 유권. 잘 생각해 보시면. 수권행위를 받은 사람 맞죠? 근데 이럴 수 있습니까? 병이 있죠. 갑의 대리인하고 지칭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수권행위가 전혀 없어요. 갑은 병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뭐예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일 수도 있죠. 무권 대리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의리면은 사회학적인 용어는 뭡니까? 어이구 사기당했네 이러잖아요. 맞죠? 알고 보니까 대리인도 아닌 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프로야구 선수나 유명 연예인들 보면은 대리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보면은. 맞죠? 누구하고 이거 해야 되는지 막 보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은 나는 대리권 수여한 적이 없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면 을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을이 병을 대리인하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프린트해 보면 125조, 126조, 129조 이런 조문들을 보면 그때 을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125조 읽어보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죠?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병이 있죠? 갑의 대리인이라고 막 명함 들고 다녀요. 실제로는 수권행위 없어요. 전혀. 명함만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갑이 병한테 있죠? 명함 들고 다니는 행위를 말리지 않았어요. 전혀. 말린 적이 없어요. 그냥 들고 다니라고 놔뒀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수권행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명함 들고 다니니까 병을 뭐라 믿었을 거예요? 갑의 대리인하고 믿었겠죠? 맞죠? 그런 경우에 을을 보호해야 됩니까? 예, 125조요. 다른 말로 하면 갑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때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표현대리라고 한다. 표현대리. 표현만 대린 거야. 표현만. 그렇죠?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런 제도를 갖다가. 자, 그 다음. 어쨌든 임의대리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갑의 의사, 수권행위와는 아무 관계없이 수권행위 없어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강제로 선임되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재판에서 강제로 선임된다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그림에서 있죠? 그렇죠? 갑이 18세예요. 그럼 병은 뭐예요? 법정 대리요. 친권자야. 친권자. 친권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법정 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의대리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대리는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분류예요. 일단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제가 교과서나 아니면 수험서, 학자들이 쓰는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임의대리는 사적 자치의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적 자치의 확장이다. 왜? 갑은 서울 사는데 미국 뉴욕 사는 을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왜? 병을 보내면 되니까요. 자기 대리인 보내면 되잖아요. 뉴욕으로. 맞죠?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갑도 병이 할 거니까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되니까? 갑한테 기속되니까. 그럼 임의대리는 일종의 사적 자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법정대리는 (18세로는) 완전히 유효한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유동적 유효잖아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도 안 되는 완전한 완벽한 유효인 계약을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그는 법정대리인이 해야 되잖아요. 법정대리인이. 아니,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하든지. 이건 사적 자체에 뭐예요? 보충이잖아요. 보충. 그렇잖아요.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문장 만들어 볼까요? 임의대리는 사적 자체 확장이며 법정대리는 사적 자체 보충이다. OX. O. 그런 문장이 나오면 판례도 아닌데 그런 게 나와요? 네,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물어봅니다. 이걸 이해를 했어요. 문장을. 그 다음에 또 외울 필요 없잖아요. 내일 모레 물어봐도 대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어보면. 왜요? 확장 보충 뭐 어렵지 않잖아요. 별로. 임의대리는 확장인 것 같잖아요. 법정대리는 보충일 것 같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맞죠? 세법 배우시잖아요. 맞죠? 나중에 세법 전문가가 되는데 법은요 말장난입니다. 그 다음 1차 시험은 말장난을 잘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말로 장난친다고요. 여러 가지 용어인데 알고 보면 다 같은 말이야. 그런 게 너무 많아. 법학에서는. 그리고 국어 잘해야 돼. 국어. 딴 게 수학 잘할 필요 없어요. 도움이 안 돼. 법에서는 별로. 산수 잘할 필요는 없고 국어를 잘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 산수 잘할 필요는 없고 정확하게 말하면 수학은 잘하는 게 좋아요. 왜? 수학이 떨어지죠. 쫙 이렇게 공식에 따라가지고. 답이 있잖아요. 맞죠? 법도고 있어요. 법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학하고 달라요. 저 행정학 이런 거, 저 경제학 이런 거 배웠거든요. 경제학은 좀 다르지만 행정학 이런 건 답이 없어요. 어떻게 국가 운영을 잘 할 건가 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막.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정답이 있어요. 그게. 근데 법은 정답이 있어요. 왜? 조문 있잖아요. 조문 있잖아요. 조문이 불확실하면 그 해석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답이 뭐예요? 또 판례.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성무부가 독일법과는 독일 계통은 이렇게 조문이 잘 돼 있단 말이죠. 조문이 읽어봤는데 해석이 뚜렷해. 그럼 견해들이 왜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근데 문제는 불확정 개념을 쓴다든지 해석이 뚜렷하지 못하다. 그럼 A라는 학설, B라는 학설, C라는 학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죠? 근데 대법원 판례가 대법관들이 우리가 보기엔 A가 맞네. 그게 뭐예요? 판례죠. 그 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객관식은 문제 내놓고 가로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정하잖아요. 다툼이 있으면 왜? 다툼이 있을 거니까 낼 거거든. 보나마 다툼이 없는데 왜 내요? 그거 문제도 아니지. 그건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 뭐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그러겠어요.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조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이 없어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객관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부해보면. 그 다음 자기 노력하기 여합니다. 법공부 노력하기 여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258페이지. 25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5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네모 46번 간접대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거는 상법을 상법을 선택한 사람들은 배울 거야. 그 다음 우리도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혹시 홈쇼핑 아시죠? 어제도 홈쇼핑 샀네. 안 살라 그랬는데 계속 마감된다길래 두려운 마음에. 마감 절대 안 되죠? 안 그래요? 홈쇼핑 잘 모르세요? 제가 홈쇼핑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이게 다 홈쇼핑 산 거예요. 거짓말을 다 홈쇼핑 있어. 웬만한 홈쇼핑. 나가서 뭐 고르기 귀찮잖아요.
제 와이프는 나가서 이렇게 고르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 1시간 동안 골라. 무슨 바로 사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봅시다. 갑이라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이 사람도 물건은 되게 잘 만드는데 팔로가 없어. 팔지를 못해. 영업력이 없어서. 그럼 어디 맡기는 거예요? 홈쇼핑. 맞죠? CJ, 롯데 뭐 많잖아요. 맞죠? 현대 홈쇼핑 맞죠? 그럼 거기서 우리 같은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소비자죠? 계약을 하잖아요. 맞죠? 물어봅니다. 저 어제도 옷을 샀거든요. 옷 샀어요. 저는 어제 제가 산 게 무슨 공용 홈쇼핑인가? 이상한 데인데. 거기에 샀어요. 있어요. 새로 만든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요. 근데 거기가 샀거든요. 물어봅니다. 이때 계약을 저는 이 홈쇼핑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중소기업하고 한 거예요? 홈쇼핑하고 한 거예요. 홈쇼핑하고 했다고요.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제가 매수인인 겁니까? 예. 여기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이에요. 법적 효과도 여기 기속돼요. 다 을한테. 대신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럼 홈쇼핑 수수료 얼마인 줄 아세요? 3, 40%입니다. 자기들 3, 40% 가져가요. 그럼 예를 들어 30%짜리다. 30%는 싼 거야. 그럼 3만원 떼지. 그럼 나머지 7만원 누구한테 주는 거야? 나머지. 근데 그들 사이의 계약이에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때 을을 뭐라 그래요? 간접 대리라 그래요. 을을 직접 대리가 아니고 뭐예요? 간접 대리. 왜 직접 대리가 아니죠? 직접 대리면 당사자가 갑이 돼야지. 그러면 을 자신이 당사자야 그냥. 그렇죠? 그 상법에서 을을 뭐라 그러냐면 위탁매매업이라 그러거든요. 상법에서 을을 위탁매매업자라고 하거든. 을을. 근데 그 위탁매매업은 우리 민법의 입장에서 보면 간접대리야. 간접대리. 간접대리가 입법되어 있는 거예요. 상법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상법 배울 때 그 순서가 뭐예요? 민법 배우고 상법 배우는 거예요. 원래는. 당연하지 그거는. 특별법인데 민법의 특별법이 상법이야. 한번 물어볼게요. 상법을 제가 여러분이 선택해서 강의 든다 그러죠? 계속 무슨 강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민법 강의하고 있다니까 100%야 그거는. 왜냐하면 상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매매 가르칠 때 뭐 또 무슨 기능 가르치겠어 처음에? 간접대리라는 개념을 가르치지. 간접대리 가르치려면 뭐 가르쳐야 돼 처음에? 직접대리를 가르쳐야지. 직접대리가 뭔지 알지? 간접대리인지 알지?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럼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지 100%. 엄청 많아지지 양이. 나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 아무리 봐도. 양이 엄청 많은데 저거 상법은. 조문도 많지만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왜 많이 하죠? 들어보니까. 회계사에서 넘어오는 분이 많다며. 회계사는 상법 필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어차피 또 쳐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자기 선택의 문제니까 우리 민법하면 되죠 그냥. 예, 그렇죠? 이거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을은 간접대리라 그래요. 간접대리 뭔지 알겠죠? 그렇죠? 계약의 당사자 누구라고요? 을입니다. 갑이 아니에요. 만약에 을이 당사자가 아니고 갑이 당사자가 되면 을은 뭐가 돼요? 그건 대리죠 그냥. 직접 대리죠. 이해가 됐겠죠? 그렇죠? 위탁매매, 홈쇼핑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여행 갈 때 있죠? 홈쇼핑하고 하는 게 좋아요. 여행을 할 때 직접 하나 투어하고 하는 것보다는 홈쇼핑에 보면 하나 투어를 중개해 주잖아요. 맞죠? 중간에서 중개해도 있죠? 그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위탁매매를 하는 거예요. 저 누구하고 계약한 거예요? 홈쇼핑하고 계약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있죠? 잘못 여행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 투어한테도 또 책임 물을 수 있거든. 홈쇼핑한테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나중에 소송한 피고가 몇 명 되는 거예요? 2명 되는 거 좋잖아요. 그럼 홈쇼핑 여행이 안전하다니까 오히려. 주체가 2명이 되잖아 나중에는 어차피. 저는 계약을 CJ하고 했지만 나중에 어차피 하나 투어가 관리할 거 아니에요? 여행 가면은 자기들이 감독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여기도 책임 묻고 여기도 책임 묻고 보세요.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홈쇼핑 엄청 팔잖아요. 여행. 안 그래요? 새벽에 안 봤어요? 미안합니다. 제 취미생활에 면접 볼 때고. 자, 그 다음 이제 259페이지 제일 위에 사자 나와 있죠. 사자. 이 라이온 아닙니다. 으르렁 아니야. 으르렁 그거 아니에요. 맞죠? 사자. 그래서 이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 그렇죠? 우리 보통 사자 우리
국사나 아니면 무슨 옛날 영화 보면 사자를 보낸다 이런 쓰죠? 맞죠? 함흥차사 들어봤죠? 함흥차사가 뭐예요? 가서 안 와. 그럼 함흥차사라 그러잖아. 잘 모르세요? 알죠? 국사 공부 안 했네. 요즘 국사 요즘 선택 과목이에요. 뭐예요? 저 때는 무조건 필수였는데.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우리 중국에 뭐 보내요? 사자를 보내잖아. 맞죠? 그거 할 때 사자인데, 그래서 사자 읽어보면 본인이 결정한 내신적 효과 의사를 뭐 이렇게 해서 뭐 협력하는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말이 어렵다. 맞죠?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고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 물어볼까요? 이 사람이 대리인지 사자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16조 1항 한 표 봅니다. 프린트에 116조 1항 보니까 의사 흠결 등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좀 보니까 대리인요. 물어봅니다. 지금 의사 흠결 어제 배웠던 게 민법 107조, 그저께 배웠던 108조, 109조 이런 것들 말하는 거거든요. 비진의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110조가 뭐죠? 사기 강박 그런 것들이 의사 흠인데 그러면 봅시다. 을이 병을 강박했어요. 을이 병을 강박했다고요. 때렸어. 그래서 계약을 시켰다고. 맞죠? 이때 누가 맞은 겁니까? 병이 맞은 거죠? 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사 흠결을. 갑하고 상관없어요. 계약을 한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행위자가 누구예요? 일단 병이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이런 조문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대리행위는 의사결정을 병이에요. 갑이 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걸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요? 대리인이 갖고 있어요. 대리행위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116조 1항이라는 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봅시다. 이때 의사결정의 자유가 병이라는 사람한테 있어요. 그럼 병은 갑의 대리인일까요? 사자일까요? 대리인이에요. 의사결정을 병이 하니까요. 법적 효과만 갑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병한테 있지 않고요. 갑한테 있어요. 병을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갑이 시키는 대로.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갑이 하죠. 갑이. 그렇죠? 병은 전달만 하는 거예요. 아니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을한테. 그렇죠? 그때 병을 뭐라 불러요? 사자라 불러요. 그럼 선생님 권한은 대리인이 더 훨씬 강력한 거네요? 그렇죠. 훨씬 강력한 거죠.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보면 연예인들, 대리인들이 보통 매니저 아닙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수 대리인한테 가가지고 대리인이 결정했고 계약을 맺었어요. 본인은 거기서 공연하기 싫어. 근데 대리인이 맺었네 계약을. 맞죠? 물어봅니다. 병한테 효과가 기속될까 안 될까? 됩니다. 당연히. 의사결정을 누가 하니까? 병이 하니까요. 맞죠? 나중에 갑이 을한테 아니 나는 그 공연하기 싫었어요. 난 책임 안 질래. 그거 안 돼요. 그럼 갑하고 병 사이의 관계야 그거는. 일단 갑은 이행해야지 을한테.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데요? 대리인은. 병이 하니까 그렇죠. 맞죠? 병이 하지 않고 갑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그건 사자일 뿐이에요. 그거는. 대리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해가 됐죠? 저 지금 사회학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맞죠? 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법적으로는 그렇다고요. 법적으로. 그러면 갑은 가만 안 있겠죠? 그런 계약하고 있으면 잘라버리면 되죠? 나중에? 병을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숙권행위를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 짓을 하면 대신에 갑은 공연 뛰어야 돼요. 일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연애 프로 보면 뭐 가수들이 그 공연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법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여기서 결정했으면 계약을 했으면 이행해야 돼요. 여기서.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맞죠? 단순 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실무에서는 병이 대리인이냐 사자이냐가 많이 다퉈져요. 병이 대리인이냐 아니면 단순한 사자일 뿐이냐가 많이 다퉈진다고요. 이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네모 48번 대리권 나와 있고요. 그 대리권 부분에서 바로 밑에 보면 수권행위란 말이 나와 있죠? 아까 수권행위 했는데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숙권을 했다는 건 어떤 다른 기초적인 내부 관계가 또 있지 않나요? 기본적 내부 관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 갑이 병한테 있죠? 어떤 일을 부탁을 했으니까 숙권행위를 했겠죠? 어떤 일을 하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병한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위법에서. 그걸 위임이라 그래요, 위임. 그걸 위임 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프린트 18페이지 가보시면. (680조) 있어요. 프린트 18페이지 보면 680조 있어요. 찾았어요? 위임의 의 나와 있죠? 오른쪽에 있잖아, 그렇죠? 위임 680조 찾았죠, 맞죠?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갑이 병한테 어떤 사무 처리를 위임했죠. 그때 갑을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은 위임이라고. 위임. 병을 뭐라 그럴까요? 수임이라고. 수임. 그럼 이건 뭐 한 거예요? 위임 계약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잘 살펴보면 위임 계약은 계약이니까 청약을 했고요. 그 다음 승낙을 한 거죠. 청약과 승낙이 있는 관계가 계약 아니에요? 맞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계약. 근데 숙권행위는 계약일까요? 단독행위일까요? 단독행위예요. 갑이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니까요. 그렇죠? 단독행위가 뭐예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는, 하나만. 지금 하나만 있잖아요, 의사표시가. 보세요. 하나만 있잖아요. 그 다음 병이 상대방이죠. 그 숙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이 아니에요. 위임은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계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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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갑이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사실 위임 계약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실무상으로 보면. 같이 해요, 그냥. 너 대리행위 해라 하면서 이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어떤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위임 계약하고 이렇게 숙권행위라는 개념을 개념적으로 분리를 해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니까 그냥 같이 뭉텅해서 하나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뭉텅해서 하나로 이해하는 건 그건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저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프랑스 민법에서는. 이런 말하면 이제 이 대화원 강의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프랑스, 근데 우리는 프랑스 법계가 아니라 그랬잖아. 뭐라 그랬어요? 독일이라고 그랬죠? 독일은 구분해서 생각해요. 독일은요. 원래는 같이 행해지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구별이 안 가요, 전혀. 구별이 안 가는데 개념적으로는 구분해서 일을 한다고요, 독일에서는. 위임 계약과 숙권행위를 이렇게 구분해요,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지만. 됐죠? 그렇죠? 그건 법계 나름이죠. 근데 우리는 독일 법계를 따랐으니까 일본도 똑같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도 구분해서 이해하고요. 그게 입법돼 있어요. 그 128조 펴보면 프린트에 128조 외워야 되는 조문인데 원래는 거기 보면 기초적 내부관계,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죠? 거기 보면 전조의 경우에 원인된 법률관계 줄 거주고 원인된 법률관계 물어봅니다. 여기 대리권에 대해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예요? 위임계약. 이때 원인된 법률관계가 뭔데요? 위임계약이에요. 이 그림에서.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걸 어려운 말로 기초적 법률관계 아니면 기본적 법률관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같은 말이거든, 전부 다. 원인된 법률관계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문을 읽어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위임계약이 무효가 됐죠? 위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잖아요. 무효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숙권행위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지금 미치잖아요. 미치잖아요. 맞죠? 그럼 숙권행위는 유인행위입니까? 무인행위입니까? 유인행위지. 원인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입법자가 지금 이 원인된 법률 관계와 대리권 수요 행위를 지금 조문상으로 일단 구별하고 있어요? 구별 안 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읽어보면은 이게 독일이라고. 독일 법규는 다 이래. 구분해. 같이 합쳐서 이루어지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구분해버린다면 조문으로 적혀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면. 됐죠? 그 다음 이 위임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어도 수권행위에 전혀 영향이 없다면 이 수권행위는 무인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향을 받으면 뭐가 돼요? 유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입법자 국회의원들은 유인성서를 입법한 거죠. 유인성 원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 지금 읽어보니까 원인된 법률관계가 없어지면 수권행위 없어진단 말이에요. 법률행위 대리권 없어져요. 맞죠? 그 유인성이 입법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 책에 보면 유인성이 입법돼 있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유인성 원인된 영향을 받으니까. 됐죠? 그 다음 128조 단서 후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도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수권행위 구분하고 있잖아. 보세요. 원인된 법률관계 수권행위 자체를 두 가지 다 구분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는 같이 뭉텅여서 행해지지만 일반인들을 보면 전혀 구별이 안 가지만 우리는 앞으로 구분합니다. 이 위임계약을 맺은 거하고 수권행위 주는 건 개념상으로 일단 구분되는 겁니다. 개념상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보면 위임계약만 있고 수권행위 없을 수 있어요. 위임계약만 있고 수권행위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근데 보통 보면 위임계약이 있으면 수권행위 보통 보면 있겠죠. 보통 보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이런 개념이 있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죠? 나중에 자세하게 나중에 배웁니다, 또. 자, 그게 수권행위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 259페이지 다시 돌아가면, 259페이지 돌아가면, 수권행위 바로 밑에 보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 우리 상식적으로 있죠? 병이 갑의 대리인이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갑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죠. 근데 갑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아니면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 한다고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용어 자체는 알겠죠? 맞죠?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견해 대립이 있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저하고. 이걸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48-2-1 보면 자기계약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다시 2를 보면 쌍방대리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만 치워도 되죠? 치워도 되잖아. 맞죠? 지금 분명히 있죠? 병이란 사람이 을하고 계약했을 때 법적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갑한테 기속되는 게 대리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 사람이 병이네요. 매도인이 병이에요. 그 다음 갑의 대리인이 병이에요. 또 그럼 지가 지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병 입장에서는 사실은. 맞잖아요. 맞죠?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이 자기계약은 유효가 돼야 될까? 무효가 돼야 될까? 무효가 돼야지. 딱 보니까 배신할 확률이 높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병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겠어요? 딱 보니까 지가 지하고 계약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쌍방대리는 다 이해해요. 쌍방대리가 뭐예요? 자, 병이 을의 대리인이기도 해요. 갑의 대리인인데 또 을한테 수권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쌍방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 쌍방대리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무효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그게 프린트 보면 124조 한 표 보면 124조 조문 한 표 보시면 그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나와 있어요. 조문에 보면.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본인한테. 근데 두 가지 경우에는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승낙 줄 거 주고 124조. 본인의 승낙, 허락. 그 다음
그 다음 단서 보면 채무의 이행 줄 거 주고 채무의 이행만 남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자 우리 상식적으로 이 경우에 쌍방대리하는 거 있죠. 갑이나 을이 다 허락했어요. 갑이나 을이 다 허락을 했다고 쌍방대리하는 것을. 그때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잖아요. 쌍방대리하는 걸 허락했다고. 갑도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대리인 줄 알아. 자기 대리인이기도 한데 을도 안다고요. 쌍방대리하는 것을. 그럼 뭐 한 거예요? 그건 유효한 거죠. 효과를 받겠다는 얘기니까 갑과 을이 서로. 그렇잖아요. 맞죠? 그다음 채무의 이익만 남은 경우도 쌍방대리 아니면 자기계약 같은 게 유효하다 그러는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쌍방대리는 여러분 아실 건데 혹시 여러분 그 재산이 있으세요? 부동산 있어요? 재산 없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혹시 부동산 계약 해봤나요? 부동산 계약을 하면은 나중에 아파트를 사면 이전 등기를 받죠.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매도인이 이름으로 돼 있던 걸 매수인 이름으로 옮겨야죠. 맞죠? 그 등기를 중간에서 중개하는 자격증인 거예요. 그 법무사거든요. 법무사 들어봤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일 때 을에서 갑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를 옮겨야 되는 거잖아. 부동산이면. 상식이잖아요. 등기 받아요. 등기 안 받아요 그러면? 맞죠? 그때 법무사 한 명 뽑아요? 두 명 뽑아요? 중간에서? 아세요? 왜 두 명 뽑아요? 한 명 뽑지. 그럼 병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사는? 쌍방대리 하고 있는 거예요. 쌍방대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다 대리인이잖아요. 이렇게. 돈도 두 개 다 받는데. 두 군데서.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죠? 왜 쌍방대리가 가능해요? 허락했으니까요. 여러분 법무사 두 명 뽑을래요? 한 명 뽑을래요? 여러분 같으면. 저로 갑을이면 여러분 갑을이면. 왜 두 명 뽑아요? 한 명 뽑으면 충분하지. 한 명이 다 할 수 있는데. 두 명 뽑아서 뭐 하려고요? 돈 만들고. 어차피 등기만 옮기는 건데. 맞죠? 이건 본인의 승낙이 있다 봐도 되고 그 다음 등기만 옮기는 거잖아요. 채무의 이익만 남았잖아요. 채무 이익만 남았잖아요. 뭐 등기만 옮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림에서 갑이 을한테 대금 다 지급했는데 채무 이익만 남았잖아요. 등기만 딱 옮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갑한테만 옮겨주면 되는 거 이제 끝이잖아 그러면. 맞죠? 그 법무사는 왜 쌍방대리가 가능하냐? 본인의 승낙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채무의 이익만 남은 경우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 말이야. 그렇죠? 실무에서 법무사는 쌍방대리 합니다. 아파트를 사보시면 알아요. 예. 사보면 그냥 법무사 한 명입니다. 그 다음 그 법무사, 선생님 제가 그럼 법무사 잘 모르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개시켜 줍니다. 공인중개사 아줌마가 소개시켜 준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처음에 중간에 뭐 개입이지 않겠어요? 우리 중개사 사무실 가서 아파트 요즘 이 얼마예요? 이쪽에 이 동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계약을 중간에 해주죠? 등기까지 원스톱을 해준다니까요. 요즘은 아예 그냥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같이 있어.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새. 잘 몰라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49번 가보면, 현명주의라고 나와있죠? 현명이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114조를 펴보시면, 114조를 펴보면, 이게 현명입니다. 114조. 114조가 뭡니까? 대리인 자격을 밝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4조 1항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고 되어 있죠? 114조 1항에 보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이걸 어려운 말로 현명이라고 한다. 내가 본인에 대한 대리인이다. 이렇게 자격을 표시하거든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현명이라고 한다고. 현명. 어려운 말로. 그럼 여기 보세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저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밝히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현명. 그 다음 제가 문제 내볼까요? 우리 시험 문제. 현명은 구두든 서면이든 불문한다. OX. 오. 왜? 114조 1항에 안 적혀 있잖아. 서면으로 하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그냥 표시하라고만 돼 있지 서면으로 표시하든 구두로 말로 표시하든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조문에 보니까. 그게 대본 판례예요. 그렇겠죠? 민법에선 그래요. 민법에선.
근데 원래 제 전공은 민사소송법이거든요. 민사소송법은요, 대리인이 누구겠어요?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 서면으로 대리인이라고 밝혀야 될까요? 말로 밝히면 될까요? 서면으로 밝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판사거든. 법정에 나가가지고 내가 갑의 대리인이라고 밝혀야 되거든. 맞잖아요. 소송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가가지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저 갑의 대리인입니다. 저 원고 대리인이에요. 앉아있으면 판사 웃겠죠? 장난하냐고 지금. 서면 증명이에요. 서면 증명. 그럼 뭐에 대한 특칙이 되는 거예요? 민법에 대한 특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민법이 가장 기본법이라고 그러죠. 이 조문을 시작해서 막 이렇게 파생돼 나가는 거예요. 다른 특별법에서는. 맞죠? 그 다음 상법 가볼까요? 다른 데서 강의하고 있는 상법. 상법에서는 어떻게 배울까요? 이거? 상법은 비현명주의예요. 대리인 자격을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대리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법은 누구를 규율하는 법입니까? 일반인들이 아니고 상인. 상인은 합리적 인간이에요. 가장 합리적 인간. 자기가 돈 되는 일만 하는. 그걸 전제하고 상법을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아니야. 상인이니까. 돈 버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죠? 그럼 상인이면 여기도 상인이고 여기도 상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을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을은 병이 비록 갑의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연히 알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을이 합리적 인간이니까요. 맞죠? 왜 병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까요? 갑의 대리인인 거 아니까 당연히. 밝히지 않아도 돼. 그래서 상법은 비현명주의야.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자격 밝힐 필요도 없는 대리인이에요. 웃기죠? 그럼 상법은 뭐에 대한 또 특칙이에요? 우리 민법 특칙이에요. 그러니까 상법 공부할 때 이 비현명주의 하면서 뭐부터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럼 또? 현명주의부터 가르쳐야지 비현명주의가 뭔지 알지, 논리적으로. 맞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다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네모 49번 현명주의. 그 현명주의 옆에 써놔요. 114조라고. 아까 114조 있었죠? 자, 그 다음 50번 복대리 나와 있죠? 그렇죠? 복대리. 복대리는 별표한 게 아니고요. 너무 잘 나오거든요. 시험에. 우리 시험에는요. 많을 때 두 문제 나와요. 복대리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병이 있죠? 정이라는 대리인을 뽑네. 대리인이 또 대리인 뽑아요. 이게 뭐예요? 복대리예요. 중복할 때 복자예요. 중복할 때 복자. 중복되잖아 지금 대리인이. 병이 또 정을 뽑았어요. 정을 뭐라 그래요? 그걸 복대리라고 한다. 어려운 말. 쉽죠? 그리고 어렵지 않잖아. 복대리. 근데 복대리는요, 이 의의가 중요해요. 의의가. 정의가. 그러니까 복대리라 함은 그 적혀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 프린트 120조 한번 펴봐요. 120조 있으니까. 복대리예요. 복대리. 120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거든요. 쉬어도 되겠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이때 자신이 누구예요? 대리인 말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이름으로 선임한, 중요한 게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볼까요? 병이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병 이름으로요.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지만 이 정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이에요. 웃기죠? 이게 복대리의 정이에요. 이게 복대리. 정의라니까. 의다, 의. 이걸 외워야 됩니다. 왜? 이거 갖고 장난치거든요. 일단 이거 갖고 장난쳐요. 객관시대. 저 장난 한번 쳐볼까요? 복대리라 하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땡 틀렸어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요. 본인의 이름 틀렸잖아요. 대리인 이름으로 제가 선임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 다음 복대리라 하면 대리인이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땡 틀렸어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렇죠? 쉽잖아요. 병이 병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는데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미국 가시죠? 미국에도 복대리가 있거든요. 미국에도. 미국은 복대리가 대리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아닙니다.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본인의 대리인, 독일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정의, 을하고 무슨 계약을 했죠? 효과가 누구한테 계속 갈까요? 갑한테 계속 해요.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그게 조문에 있어요. 123조.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123조. 왜? 그때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하게 보니까요. 123조. 그래서 1항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리인 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조문에 보니까 누구 대리해요? 본인 대리하잖아요. 보세요. 그럼 법적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돼야 돼요? 본인한테. 영미는 어떻게 돼요? 미국 법은. 그건 대리인의 대리니까 법적 효과 대리인한테 기속하겠어요. 그거는. 본인 책임 안 져. 영미에서는. 개념이 달라. 대륙법하고. 이해가 됐어요? 됐죠? 근데 우리는 대륙법, 지금 독일법 배우고 있는 거니까 본인의 대리네요. 입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래서 이 정의만 외워주면 문제 웬만한 거 다 맞춘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이거 가지고 말장난한다, 말장난해. 복대리는.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시 259페이지 돌아가면 네모 50번에 복대리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복대리인 나와 있죠?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행위하기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따옴표도 쳐져 있죠?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그거 갖고 장난치니까 맨날.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무권대리 이렇게 나와 있죠? 무권대리가 뭐 있어요? 수권 행위가 없는 거예요. 대신 병은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갑 대리인이라고. 맞죠? 그건 뭐예요? 그건 무권대리죠. 뭐. 무권대리잖아요. 수권행위 전혀 없잖아요. 수권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무권대리 이렇게 돼 있죠.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다른 말로 현명을 했거나 이를 수령한 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 무권대리는 바로 밑에 보면 표현대리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통설에 따르면 무권대리는 이게 뭐예요? 광의의 무권대리. 넓은 의미의 이 말이에요. 넓을 광자.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 있어요. 협의가 뭐예요? 협의가. 좁은 의미의 이 말이죠? 좁은 의미의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공식이래요. 그럼 여기서 표현대리가 뭐냐 이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일단은 표현대리가 뭔지 이게. 표현대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어디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권대리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물어봅니다. 수권행위가 전혀 없어요. 무권대리입니다. 을하고 무슨 계약했어요? 갑한테 유효일까 무효일까? 무효해야지. 갑이 왜 책임져? 무권대리인데. 맞죠? 그 프린트 130조 펴보면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원래. 프린트 130조를 펴보면 책임 안 져요. 원래. 본인이 왜 책임져요? 무권대리에 대해서. 원래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야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죠? 대리권 수용한 바가 없는데. 전혀.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병이 대리인같이 보여. 우리 보기에. 상대방이 보기에 병이 꼭 대리인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외관에 대해서 외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갑이 있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리인같이 보인 모습에 대해서 갑이 책임이 있다고요. 그러면 갑이 책임을 지는 게 좋잖아요. 왜? 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맞죠?
을을 보호해준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하면 거래 안전이래요. 거래 안전. 거래 안전을 위해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보호해주려면 누가 책임져란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갑이 책임지라고요. 그걸 표현대리라 그러는데 유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민법에서 인정해주는 게. 3가지가 유형이. 그게 아까 125조, 126조, 129조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조문에 보면. 그렇죠? 125조 펴보면 그 대리권 수요 표시했다는 표현들이거든요. 대리권 수요 표시.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병이란 사람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막 명함 들고 다닌다 그랬죠? 맞죠? 명함 들고 다닌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수권행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명함 들고 다니니까 대리인하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 다음 그 믿는 데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이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선의가 뭐고 무과실은 알겠어. 과실이 없다는 얘기니까. 잘못이 없다는 얘기야, 맞죠?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선의, 악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착한 거고 나쁜 거고 이렇게 얘기하죠. 선의는 좋은 거잖아요. 선의. 내가 선의로 했다고. 악의로 했다는 건 뭐예요? 고의로 했다는 얘기잖아. 모르고 알고 했다는 얘기잖아. 그게 악이잖아, 맞죠? 근데 우리 법에서 선의, 악의는 착하고 못됐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한자는 뭐예요? 부지죠. 부지. 몰랐죠? 법에서 뭐라 그래요? 선이라 그래요. 몰랐으면 선이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거 알면 뭐라 그래요? 그걸 악이라 그래요. 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착하고 덜 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혀. 그렇죠? 그러면 다시 125조를 보면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그때 그 대리권의 범인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적용시키면 제3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125조에서 제3자는 뭐예요? 을이죠. 이 그림에서. 그 다음 타인이 누구예요? 병이죠. 병이죠.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그 타인 병과 제3자 을 간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다는 소리예요? 갑이 책임이 있다는 소리죠? 갑이 책임이 있다는 소리잖아.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수권행위는 없었지만 어떤 거? 명함 들고 다니도록 놔뒀으니까 갑의 대리인이라고 명함 들고 다니도록 놔뒀으니까 대신 그러나 읽어보면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돼 있죠. 알았다는 게 뭐죠? 악이 알 수 있었다는 게 뭐예요? 과실 한자로 얘기하면 과실 그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보세요. 원래는 그런 경우에는 갑이 책임져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 책임 안 져요? 을이 병이 난 사람이 무권 대리인지를 알았단 말이야. 맞죠? 대신에 또 알지 못한 데 대해서 을한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갑이 또 책임 안 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갑이 책임지려면 을은 뭐가 돼야 돼요? 선의무과실요. 반대가 돼야지 갑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악이 유과실일 때는 갑이 책임 안 지는 거잖아요. 맞죠? 이 반대로 얘기하면 갑이 책임지려면 요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의이고 무과실이 돼야죠.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 돼야지 갑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조문을 읽어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 처음에 민법 조문 이거 읽을 때 이게 힘든 점이죠. 선의무과실, 악이 유과실, 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과실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반대로 얘기하면 갑이 책임지려면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 책임지는 거잖아요. 갑이. 왜? 이게 을한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죠.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갑이 책임지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126조 보면 입법돼 있잖아요. 정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126조 가볼까요? 제목이 뭐예요? 권한론 표현된이죠? 그렇잖아요. 맞죠? 126조. 읽어보니까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물어봅니다.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면 한자로 적으면 뭐가 되고? 한자? 월권이요, 월권. 우리 월권에 따른 거 하지, 월권. 내 권리가 있는데 그만큼 벗어난 거를 월권이라고 그러잖아. 맞죠? 126조는 별칭이 있거든요. 닉네임이 있어. 이걸 월권 대리라고 그래요. 월권 대리.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병은 원래는 대리인이에요. 이만큼 대리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벗어나 버린 거예요. 월권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 의뢰 입장에서 이 벗어난 부분도 대리권의 범위 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대리권의 범위를 분명히 벗어났는데 이 벗어난 부분이 의뢰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 병의 대리권 범위 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 착각한 데 대해서 을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갑이 책임지라고요. 그때는 갑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가 뜻이 뭘까요? 선의무가 실려. 을이 있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걸 몰랐어요. 선의. 그 다음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잘못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을을 보호해 주겠다고. 다른 말은 갑이 책임지라고요. 맞죠? 이걸 월권 대리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월권 대리. 그 다음 129조 가볼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병이 대리권이 있어요. 병이 대리권이 있거든요. 근데 대리권이 소멸된 거예요. 있다가 소멸한 거예요. 원래 대리권이 있었는데 소멸한 거예요. 근데 을은 소멸한지 모르네. 계속 계약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소멸한 건 몰라. 대리인이 아닌데 이제. 근데 을은 대리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 착각한 데 대해서 을이 또 선의고 무과실이야. 그렇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갑이 책임지는 겁니까? 예! 그 129조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래요. 그래서 표현대리, 을이 보호받는 이 표현대리 유형이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보호해준다 이 말, 예외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 처음부터 있죠. 병한테 대리권이 없는 표현들이 뭐예요? 대리권 전혀 없었어요. 병은 처음부터 아예 계속 없어. 125조야. 125조는 처음부터 병이 계속 대리권 없는 거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만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126조하고 129조는 대리권은 있었던 거예요. 예, 있었죠. 126조는 있는데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맞죠? 대리 맞잖아요. 원래 126조는. 대리는 맞는데 권한의 범위 벗어난 거잖아요. 맞죠? 그 벗어난 부분만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죠 뭐. 그 다음 129조는 뭐예요? 원래 대리 맞잖아요. 근데 소멸한 거 아니에요? 소멸한 거 아니에요? 맞죠? 나중에. 그럼 처음부터 아예 대리권이 없는 건 뭐예요? 125조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대리권 자체가 없는 거는 125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어쨌든 125조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무권대리 맞잖아요. 126조는 대리권이 있었지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측면에서는 뭐예요? 또 무권대리잖아요. 그 부분은. 대리권 소멸이라는 거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무권대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무권대리죠. 유권대리 아니잖아요. 넓게 보면 무권대리에 속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 다음 이런 표현대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무권대리에 속하겠지만 이 무권대리는 예외적으로 누가 보호받아요? 상대방이 보호받고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맞죠? 그럼 이거 빼버리면 나머지를 뭐라 그래요? 조분임의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조분임의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 안 져요? 갑이 책임 안 집니다. 130조.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런 등식이 성립된대요. 이게 등식 자체가 넓은 문권 대리는 협의 문권 대리 아니면 뭐 표현들이 이렇게 이해가 됐죠? 자, 그게 지금 다시 125페이지 100이 난다. 259페이지 넘어가서 260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260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6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인 대리까지는 했거든요. 그 다음 51-1을 보면 협의의 무권대리 나와 있죠? 여기 있네. 그 빼면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그랬잖아, 제가. 순수한 의미의 무권대리. 그렇죠? 이거 누가 책임 안 져요? 갑이 본인 책임 안 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 협의의 무권대리인데요. 을하고 계약을 하면 갑한테 무효거든요. 130조 보면. 당연히 무효인데 잘 보니까 이 계약이 나한테 좋을 것 같아. 갑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추인. 추인하면 돼요. 맞죠? 133조를 펴보시면 프린트에 추인했죠? 그럼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133조를 보면 추인하면 뭐가 돼요? 유효. 그 다음 그저께 저하고 배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소구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뭐가 돼요? 유효화가 돼요. 그 133조 읽어보니까 소구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처음으로 소급하잖아요. 읽어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협의의 무권 대리인입니다. 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한 날짜가 이 날짜입니다. 그럼 2016년 3월 3일 날의 계약은 갑한테 무효예요. 원래는.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사람이 추인할까? 3월 10일 날 추인했어요. 그럼 언제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유효한 겁니까? 3월 3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소급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나왔던 거.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OX. X지? 있잖아. 133조 아니야. 방금 배웠잖아. 방금.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맞죠? 그 다음 반대로 을이 있죠? 계약을 해봤는데 이 무권대리인이었네. 그럼 갑이 책임 안 지잖아요. 원래. 을의 입장이 답답하죠? 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갑한테 야 알려주고 미안한데 지금 한 계약을 좀 추인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을이 갑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죠? 추인해달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걸 어려운 말로 최고권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그게 프린트 131조 보면 상대방 채권권이 나와 있죠? 추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을이 갑한테 최고했습니다. 이거 좀 추인해달라고 최고를 했어요. 근데 갑이 말이 없어. 무응답이야. 말이 없어요. 무응답이야.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상식적으로 추인한 거로 불러요? 추인을 거절한 거로 불러요? 추인 거절한 걸로 봐야죠. 맞죠? 그거 읽어보면 추인한 거로 봐요? 추인 거절한 거로 봐요? 추인 거절한 거로 보잖아요. 131조 읽어보면. 맞죠? 잘 나와요. 추인한 거로 본다면 X잖아. 추인한 거로 본다면 X 아니야. 131조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추인 아니고 최고는요. 을이 갑한테 최고했죠. 아무 말이 없죠. 그럼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법률 관계를 확정시켜버려요. 최고의 효과입니다. 그게 학문적으로는 민법에서는 기존의 법률 관계를 확정시켜요. 하나 물어볼까요? 무권대리 행위는 갑한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죠. 대신 유동적 무효예요. 왜 유동적 무효일까요? 갑이 추인이 가능하니까요. 유동적이잖아요. 유효로 만들 수 있잖아요. 본인 추인하면. 맞죠? 다른 말로 하면 불확정적 무효거든요.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저하고 배운 게 있는데 비슷한 거. 그저께 배웠거든. 뭐였죠? 취소는 반대잖아. 유동적 유효 아니야 그거는. 무효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죠. 18세행위하고는.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시켜야 되면 확정적 무효로 만들어야 되겠죠? 유동적 무효, 그 기존의 법률 관계를 확정적 무효로 만들어버려야 돼. 그게 최고 효과야.
말이 없으면 최고에 대해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려면 본인의 추인이 있다 봐야 돼요. 추인을 거절했다 봐야 돼요. 추인을 거절했다 봐야지 확정적 무효가 되지, 논리적으로. 추인을 거절해야지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131조 입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 거절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잠깐 비교해볼까? 이거 위에 건 지워도 되죠? (18세거든요) 상대방이 의리예요. 병이 있죠? 이건 아이폰 소리인데? 이때 병이 갑의 대리인입니다. 물어봅니다. 이때 대리인은 임의 대리일까요? 법정 대리일까요? 법정 대리인이겠지? 18세인데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을은 있죠? 갑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하지.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 대신 유동적 유효죠? 유동적인 유효잖아요. 근데 을은 불안해요. 맞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잖아요. 또 갑하고 병 가능하다 배웠잖아요. 그저께. 맞죠? 불안하니까 을이 최고하면 안 될까요? 최고하면 되잖아요. 우리 저기 딱 보니까 최고를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병한테 해야 돼요. 미성년자 최고하면 할 수 없어요. 왜? 미성년자는 추인이 안 돼요. 미성년 상태에서는. 그래서 15조 한 펴봐요. 프린트 15조 한 펴보시라니까. 거기 1항 보면 능력자가 된 후 줄 거죠. 능력자가 된 후 줄 거줍니다. 능력자가 된 후. 지금 저 그림에서 18세가 능력자가 되려면 몇 세가 돼야 돼요? 19세가 돼야 되죠. 아직 18세 상태에서는 15조 1항 적용할 수가 없어요. 능력자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맞죠? 그렇죠? 그 다음 읽어보니까 1항 읽어보니까 촉구입니까? 최고입니까? 촉구죠? 맞죠? 그렇죠? 2013년도에 용어를 바꿨어요. 최고가 일본말이래. 니혼말이란다. 니혼말. 일본말. 최고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래 이게. 그래서 한글로 바꿔서 한글로. 최고가 뭐예요? 촉구죠? 촉구권, 최고권 같은 말이에요? 촉구권, 최고권 같은 말이라고요. 됐죠? 그럼 131조도 개정하면 좋았는데 개정을 안 했어. 이거는 또 옛날 그대로 조문 놔뒀어요. 최고로. 맞죠? 그래서 지금은 용어를 혼용했었어요. 촉구권이라 하기도 하고 뭐예요? 최고권이라 하기도 해요. 그 다음 2013년 7월 1일 날 개정되기 전에는 15조 1항도 최고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읽을 때 촉구나 최고나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촉구나 최고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촉구권 이건 우리나라 말이고 됐죠? 최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아직 능력자가 안 됐으니까 을은 갑한테 촉구 또는 최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누구한테 촉구 최고 해야 돼 지금? 2항이다 2항. 15조 2항. 법정 대리인한테 해야 돼. 법정 대리인에게. 그렇죠?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맞죠? 읽어보니까 근데 병이 말이 없네? 묵묵부답이야. 말이 없어. 그럼 제가 기존의 법률관계 확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법리라 그랬죠? 기존의 법률관계를 그러면 유동적 유효를 뭐로 바꿔야 돼요?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거죠. 확정적 유효로. 확정적 유효로 바꾸려면 병이 추인한 거로 봐야 돼요? 추인을 거절한 거로 봐야 돼요? 추인한 거로 봐야죠. 추인해야지 확정적 유효가 되지. 확정적 유효로 만들어야 되는데. 맞죠? 15조 2항 읽어보니까 추인한 거로 봐요? 추인 거절한 거로 봐요? 추인한 거로 보잖아요. 추인 거절이 아니고 추인한 거로 보잖아요. 읽어보니까. 맞죠? 131조하고 반대죠?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외워도 되겠지만 무권 대리인이 행위했어요. 이건 무효인데 무슨 무효라고 그랬어요? 유동적 무효. 그러면 이걸 확정적 무효로 만들어야 되니까 추인 거절한 거로 보는 것이고 이건 유동적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확정적 유효로 만들어야죠?
그럼 추인한 거로 봐야 돼요? 추인을 거절한 거로 봐야 돼요? 추인한 거로 봐야죠. 그게 입법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고나 촉구의 법리입니다, 이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출제자예요. 131조하고 15조 2항하고 비교해서 잘 내겠죠? 헷갈리게 막.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출제하는 사람이면 115조 2항하고 131조하고 비슷한데?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데 보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헷갈리게 막. 사람 헷갈리게. 그렇죠?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렇죠? 1월 이상 기간이에요. 상당 기간이에요. 15조 이항. 1월 이상 기간이죠? 1월 이상의 기간인데요. 조문에 보면. 1월 이상의 기간이에요. 맞죠? 여기 보세요. 131조. 상당한 기간이에요. 1월 이상 기간이에요. 131조. 그건 상당한 기간인데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럼 해볼까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1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최고권을 행사했다. O예요, X예요? X지. 그건 상당 기간 아니야. 131조. 1월 이상은 15조 이항하고 헷갈리라고 낸 거잖아.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다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야, 이거. 전부. 이해가 됐죠?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조문 다 때려 외워가지고 안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되네. 야, 그럼 100점 받죠. 184조까지 외우면 100점 받아요. 1조부터 100까지 다 외우고 있으면, 달달 외우고 있으면. 맞죠? 근데 물어봅니다. 그건 아무 이의 없이 단순 암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조문을 보면요. 암기가 돼요. 저절로. 암기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 헷갈리는 조문들을 비교해 놓으면 더 나중에 처음에 헷갈리겠지만 나중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하면 헷갈리지도 않아. 저같이 헷갈리지도 않다니까요. 딱 보면 왜 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맨날. 그렇죠? 그걸 반복 학습하는 게 우리 객관식이에요. 이런 문제들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문제 수준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건 뭘까요? 그러면 이 판례 내는 거예요. 대원 판례 막 끼워놓고 막. 조문 해석하는 게 아니고 대원 판례 막 왕창 내고 막 판례 읽지도 못하게 막 10줄씩 막 내고 변호사 시험 지문 하나가 한 5줄이야 읽어보면. 근데 우리는요 선택 과목이죠. 절대 그렇게 안 냅니다. 맞죠? 선택을 안 당할 수 있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내면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게 낼 수도 없어요. 민법에서는. 세무사 들어갈 때 쉽게 냅니다. 일부러. 서로 쉽게 내려고 난리잖아요. 선택 과목. 네, 선택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 출제 교수들이 알아요. 선택 과목인지. 제가 변리사 민법은 필수거든요. 변리사 민법 필수예요. 제가 변리사 민법 출제하는 사람이 어렵게 는 쉽게 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다 쳐야 되는데. 근데 선택 과목 출제하는 사람이죠. 맞죠? 옆에 본다니까요. 점수를. 신경 써요. 왜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거만 왕창 어렵게 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무도 선택 안 할 건데. 그럼 자기 못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아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택 과목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낼 수가 없다. 절대. 자, 그 다음 260페이지 다시 가보시면 그 다음 상대방의 뭐 철회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작업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